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각 당 유가족들의 또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먼저 정 교수님께서 좀 그동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의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본회의와 이 안건의 문제는 좀 시간이 걸렸고요. 12월 11일 본회의가 열렸고요. 네.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장관 해임안이 건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표결 전에 집단 퇴장을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것이고요. 본회의에 앞서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미 비판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다라고 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이미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데 오늘 오전 보도라든가 어제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에 입장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입장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당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고 당시에는 이제 외교 결례 논란이라던가 여러 가지 순방 과정에서의 논란과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예.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이라던가 여론이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해임안이 이제 단독 가결된 것에 대해서 여당이 강력 반발했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이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고 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은 되지 예.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해임안이 가결된 직후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해졌는데요. 네. 다만 이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 이른바 보이콧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만약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예산안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국정조사에 대한 기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예. 유가족들이 입장을 냈다라는 거 조금 더 소식을 맞습니다. 유가족 입장도 전해드리면요. 정리를 해보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희생자 158명 중 예. 97명의 유족들이 모였는데요. 예. 유가족 협의회에 어제 이걸 이끌고 있는 이종철 대표, 고 이자 씨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종철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해임 건의안 통과 자체를 환영한다라고 했었는데 유족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네.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걸렸다라는 아쉽다는 반응도 있고요. 희생자인 고 서영주 씨의 누나 서희연 씨는 유족들이 요구했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렇게 힘드니 쉬운 게 없다 이렇게 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해임 건의안이 거론될 때부터 이제 여당은 진상 규명을 하기 전에 책임을 묻는 거라면 국정조사는 왜 하느냐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해임 건의안 처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 좀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가 이게 타당한지, 당위가 당위성.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시기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방법이 과연 타당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당위성.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형 참사죠. 사고고 대형 참사고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사고에 있어서 가장 윗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부적절하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당위성 자체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좀 네. 야당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요? 사실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이제 결부를 시키면서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협치를 하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야 이제 정쟁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예산이 이제 통과가 협의가 되고 되겠구나. 통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뭔가 다시 앞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민생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국정조사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묶여버리는 모습, 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할 것이었으면 국정조사 이전에 건의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지금 야당은 이제 과반수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독으로도 사전에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늦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서 위로하기에도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 협조를 안 했지만 안 하더라도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야당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만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은 국민들도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런 모습을 좋게 볼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당위성을 인정을 하시겠지만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는 좀 무리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글쎄 저는 변호사님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의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인데 초기부터 윤 대통령이 빨리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면 과연 연말 예선 정국까지 이것이 왔어야 되는 문제인가 저는 오히려 더 의문이 있다. 가장 빨리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키를 줬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결단을 못 내리면서 이것이 국회로 들어와서 마치 정쟁이 된 것처럼 된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국회가 뭔가 하는 듯 안 하는 듯 계속 국정조사도 안 되고 이 장관의 거취 문제도 안 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게 느끼시겠죠. 두 번째로 예산안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산안의 일정이라는 것은 12월 2일이라고 법정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도 여당이 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가장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일이 야당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 빼고 나머지 첨예하게 맞서는 예산은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여당에서 이걸 야당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참고로 제가 예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보면 정말 뭐 장관, 차관, 각 그 부처에 있는 뭐 과장님들까지 세종시에서 올라와서 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 설득하려고 하고 새로운 법안 올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여야의 이
대치 전국이 심해지면서 각 부처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기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각 장관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하는 태도를 봐도 과연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태도인지 무시를 하려는 태도인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산안 문제를 이거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은 문제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장관이 이렇게 해임안이 건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여당이 오히려 조금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자, 근데 이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뭐 대선 불복이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관점은 충분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지금 결부를 시켜서 뭐 예산안이라든지 이게 뭐 검찰의 나중에 소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회기가 계속돼야 불체포 특권이 유지가 되니까 이게 회기를 좀 더 끌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가 지금 결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예산안을 그렇게 뒤늦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여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는 사실 여당이 어제 다 반대를 하고 퇴장을 했지만은 네. 그 전에는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발언을 여러 의원들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당 내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이 정쟁을 좀 더 뭐 합의를 하고 해서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잘 해결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이거를 계속 싸우겠다. 정쟁의 요소로 끌고 갈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 태도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러면 거꾸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어떤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으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사안을 전 자꾸 결부시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대선 불복은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대선 불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고 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 흐름이라든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각종 언론 보도를 봐도 이상민 장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럼 그 많은 언론사들이 다 대선 불복 부추긴 건가요?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민심과 좀 멀어지는 태도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네. 유족들이 정말 눈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라든가 파면 요구를 정쟁이라고 받아들이냐. 우리가 반정부 세력이냐라고 정말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의 공은 어쨌든 대통령이 넘어갔는데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를 자꾸 결부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당은 이상민 장관.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만 싸우지 과연 진짜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민생 너무 어려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를 않아요. 여당 야당 모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건 야건 간에 지금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절대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일단은 전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진 사퇴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일단 통과되면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장관들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까 봐 스스로 물러나겠다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다라고 나온 데다가 초기부터
조사 이후에 어떤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누누이 말하건대 과거의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고 특히나 정부에서 초기부터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 민심을 잘 살펴서 이 장관을 뭔가 감싸는 듯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네, 대통령도 이제 민심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체도 스스로의 거취를 표명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실제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지 관련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박진 장관 관련해서도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을 때 하루 만에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는 아예 그런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논조가 국정조사를 해서 어떤 책임이 규명이 되면 그에 대해서 맞는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때까지의 고수했었던 뭔가 법으로 위반된 사실이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그러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당과 대통령이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여러 번 네. 이상민 장관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우리 네.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민이란 인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족들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제가 뭐 전해드리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런데 자꾸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맞지 않다. 지금은 정부 여당이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분들이 왜 이런 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겸허히 듣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시기이지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겠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나서서 마치 이상민 장관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민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코드 맞추기가 아닌가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유가족들이 정말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을 한 지 지금 40일이 넘었어요. 경찰에서 특수본을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참사의 원인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세월호 같이 뭐 선박이 인양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원인 규명을 특수본에서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유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분들도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어려운 사건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표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정조사를 지금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파행이 되는 수순을 밟고 있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또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국정조사에서의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결부돼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이 지금 참사 우리가 맞닥뜨린 정말 비통한 참사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제대로 하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나아가서 재발 방지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유족들의 입장, 유족들과의 좀 소통에 있어서 지금
행안부 장관과는 유족들이 너무나도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상황이니까.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유족들의 마음 그리고 음성을 좀 들어주실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족과의 소통을 직접 좀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날짜가 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뉴스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서운이 취소돼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따로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상인지 관련 내용을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양 할머니는 13살에 일본 미쓰시비 중공업 입니다. 네. 전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동원이 돼서 이제 강제징용에 시달리다가 해방이 되자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제 1999년에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예. 2008년 거의 10년이 걸쳐서 일본에서 소송을 한 게 패소를 했고요. 네. 2012년에 이제 한국 법원에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네. 6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2018년 11월에 이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보도가 그 당시에도 많이 됐었죠. 맞습니다. 네. 의의를 높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지난 9월에 인권위 홈페이지에 이 양 할머니를 포함해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를 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위가 이제 12월 10일 날이 이제 세계 인권의 날인데 이 인권의 날을 기념을 해서 원래는 이제 9월 9일에 네. 2022년 인권의 날의 기념식에서 이 양 할머니께 시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대상자로 추천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행안부가 6일과 8일에 이제 양 할머니 서훈권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 무산이 된 이유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외교부 입장을 살펴보면 이 서훈수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고 네. 이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 그러니까 차관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게 국무회의 상정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할머니가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뭐 양 할머니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에서는 비판을 내고 있고요. 이런 사실을 지금 안 좋게 본 시민단체에서 할머니에 대해서 이 서훈 훈장 대신에 자체적으로 인권상을 만들어서 수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자,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서운이 취소된 부분 과연 어떤 논란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픽.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양금덕 할머니의 마음은 뭐 시민단체의 어떤
노력으로 뭐 조금 달래졌긴 했겠지만 지금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서훈 취소 과정에서 불거진 어떤 잡음, 외교부의 입장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인권위에서 이 양금덕 할머니 포함돼서 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시점이 지난 9월이라고 합니다. 네.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개를 했고요.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12월 9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느닷없이 외교부가 며칠 전에 시상식 며칠 전에 보류해라. 이거는 양금덕 할머니의 이제 특수성도 있지만 일단 누구라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더더군다나 이 양금덕 할머니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 국가가 힘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양산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결례 논란일 수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건 뭐냐면요. 외교부에 대해서 이렇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라든가 관련된 시민 모임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 정부에서도 외교부 행태에 대해서 특히 보수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일본 측과만 대화를 하려한다는 논란이 여러 번 있었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도 강제동원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게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마치 미쓰비시라던가 오히려 좀 일본 기업이라던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거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이 깊은 상황이었다면 더 섬세하게 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모욕에 가까운 걸 한 것은 외교부라던가 인권위 일처리 방식 특히 외교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것은 비판받을 행동을 자초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께서. 일단 뭐 상훈법을 보면 이제 추천이 되면 이제 행안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럼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서훈 대상자가 결정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 안건 전에 관행적으로 이제 사전 협의, 그러니까 부처 간 사전 협의, 차관 협의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서 지금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예전에도 이게 꼭 필수적인 것이었냐? 여기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서훈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그런 관행은 과연 있었느냐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대부분이 사실 이런 인권위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뭐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해서 수상이 무산된 경우가 사실상 지금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우리 외교부의 입장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한 입장과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뭔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가 상을 주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남의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번 시상 자체는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노력이기도 하면서 서훈 취소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이 인권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일각에서 경제적 논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가 뭐냐면 정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우리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듣지 않고 뭔가 그냥 가시적으로 뭔가 짠하고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의 성과에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성과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과이고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부분이야. 오히려 비판받을 지점이 많았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은 알겠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역대 사례를 보면서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현 정부에 들어가서 블랙리스트 논란, 그다음에 문학에 대한 뭐 탄압 논란, 네. 그다음에 인권 무시 논란이 계속 놀고 있는데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문제로서의 뭐 공정이나 인권을 강조한 바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은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런 문제일수록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다시 한번 최근에 논란이 됐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왜 이렇게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관련해서 사실 정부 측에서의 노력보다는 시민단체라든지 피해자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그런 피해 보상이라든지 피해자들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수십 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스스로 싸웠어야 됐고 싸워서 이겨낸 결과물조차 정부에서는 인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지금 현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인권 부분 그리고 피해자 부분, 약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